이번 시간은 스포츠 인권교육을 주제로 임다현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할 임다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봤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조금 더 부끄럽네요. 네. 저는 오전에 지도자 강습회 때 이 스포츠 인권 교육을 하고 지금 오후에 이제 실전 강습회 때 스포츠 인권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겹치시는 분들이 아예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용은 확실히 다르지만 저는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서 좀 퀴즈를 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 수업을 들으셔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른 척 해주시고, 네, 지금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만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포츠 심판의 윤리와 인권 그리고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저는 7살에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현재까지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의 선수일까요?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의 선수인지. 배구, 야구, 수영, 탁구, 체조, 네, 펜싱, 네, 수영, 네, 양궁, 수영, 태권도, 네, 엄청 많이 나, 네, 네. 이게 앞에 이미 선생님들이 저를 이미 보셔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 보면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저는 수영입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이제 7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선수들 중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여자 선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되게 노장 선수에 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도 조금 전 빨리 시작을 해서 이제 플레이 코치로 활동을 했고 작년까지는 꿈나무 대표팀 지도자로도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공으로 스포츠 윤리학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을 했어요. 제가 이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선수, 코치,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공에 대해서 조금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공을 선택하면서 사실 이 전공이 이렇게까지 핫해질 줄 몰랐어요. 제가 한 7, 8년 정도 이제 대학원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 전공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 전공이 이렇게 핫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이 전공생들이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프로 구단, 학생 선수, 심판, 프론트, 학부모, 지도자 다 돌아요. 다 저희 종목 이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 프로는 의무화가 돼가지고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또 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돌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감히 선생님들께 이렇게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아니고요. 이 멘트 앞에 멘트가 똑같아가지고 네,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 스포츠가 제 인생에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이 스포츠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실 텐데
이 스포츠가 우리가 스포츠 현장에 있는 전문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건강한 스포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도 해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재밌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올해 교수 임명이 됐어요. 올해 3월에 임명이 됐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강의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얘들아 어떤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인지 한 번씩 말해볼래? 했더니 학생들이 공통된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명강의는 빨리 끝내주는 강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선생님들께 좀 명강의로 기억에 이렇게 남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빨리 끝내고 선생님들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약 5초가량 이제 음악을 틀어드릴 텐데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서 노래 선정을 하긴 했는데 한번 맞춰주세요. 첫 번째 노래 나갑니다. 네. 조용필의 단발머리. 정답. 조용필 단발머리. 와, 박수. 네.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노래 나갑니다. 두 번째. 네. 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정답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다른 그 종목 단체 임원분들, 프론트분들 대상으로 이 노래를 딱 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딱 이렇게 딱 드시더니 분홍 립스틱 이렇게 하셔가지고 색깔은 조금 비슷한데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맞춰주셨어요. 네, 세 번째 노래 나갑니다. 네, 무한궤도? 네, 무한궤도 맞습니다. 네, 신해철 그대에게 무한궤도 맞습니다. 정답. 저희 마지막 노래가 조금 젊어요, 이 노래가. 이 노래를 이제 맞추시면, 네, 마지막 노래입니다. 왜 안 나오지? 네, 지금 누구죠? 버지의 겁쟁이! 네, 정답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저희가 노래를 좀 맞춰보는 걸로 한번 긴장을 풀어봤고, 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할까요? 혹시, 선생님, 이렇게 생각 많이 하세요? 생각?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이게 아마 책자랑 지금 내용이 다를 거예요. 이거 아침에 했거든요? 제가 바꿔왔어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책을 아무리 보셔도 답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네. 네, 생각. 네. 수만 가지, 수십 가지. 네, 또 5만 가지. 책이 없는데. 네, 5만 가지.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5만 가지 생각. 네, 실제로 인간은 하루에 약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걸까? 이게 언제 끝나는 걸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사람들이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7시간을 제외를 하고, 그쵸? 그러면 잠자는 시간 평균 뭐 7시간을 빼고, 이제 24시간에서 7시간을 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3,530번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1시간에 3,530번 생각을 하고 이걸 또 나눠보면 1분에 59번. 그러니까 우리가 1분에 60번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라는 말, 네, 사무엘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라는 말이 어떤 건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명적으로 실수였다. 정작 유럽에서 You won't need much of that. The maybe the way I'm reacting is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소리가 조금 작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 일반적으로도 뭐 그런 거 있죠. 저도 막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막 이러면은 이렇게 손톱을 뜯는다던가, 그쵸? 아니 머리를 계속 만진다던가 뭐 이런 행동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막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막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이 5만 가지 생각을 단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데니얼 카너먼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분을 합니다. 자, 시스템 1은 fast thinker, 그러니까 빠르게 나타나는 생각이고, 이 시스템 2는 slow thinker, 천천히 나타나는 생각이라고 그냥 시스템 1, 2, 그냥 1, 2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5만 가지 생각을 이렇게 1, 2로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떤 건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되게 중요한 심판 일정이 있는 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경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심판을 이제 보러 가셔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운전을 해서 이제 집을 나섰죠. 그래서 이 경기장에 한 반 정도 다다랐을 무렵에 이 신호등이 주황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본 선생님들은 이제 딱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정차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멈추자마자 갑자기 뒷차가 선생님의 차 트렁크를 들이받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선생님의 차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갑자기 목이 아픈 것 같고 허리가 아픈 것 같고 이제 막 통증이 찾아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죠. 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 순간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딱 제가 저를 딱 박았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냥 막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피해 정도.
아, 얼마를 보상받을까? 아, 이런 거. 아, 네. 아, 그 사이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네, 선생님. 어떤 생각이 날까요? 저도 다치는 아, 다친 정도, 되게 빠르게 다들 계산을 해주십니다.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심판 일정 봐야 되는데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네,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은요? 여기 목도리, 네,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심판 보는 걱정?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딱 이렇게 사고가 딱 나면 일단은 이러겠죠. 아, 짜증나. 헐, 뭐야? 사고야? 아파. 깜짝아. 뭐야? 어떡해?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처음에. 딱, 뭐지? 뭐야? 어떡해? 아프다. 헐.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사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조금 지나면 내가 브레이크를 너무 급하게 밟았나? 이게 주황색이면 내 과실이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보험 처리를 하면 뒤에 심판 일정이 늦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운영진한테 내가 지금 전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블랙박스에 담겼으니까 빨리 보험 불러서 빨리 가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들을 시스템 1과 2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1 그리고 시스템 2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시스템 1은 일단 무조건 반사적인 사고 과정이에요. 딱 박았어. 뒤에 차가 저를 딱 박았어요. 그때 헐, 뭐야 이게 바로 시스템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2가 그리고 이제 이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뒤에 심판 일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보험을 불러야 되나? 명함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누가 더 과실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 근데 이 시스템 1의 특징으로는 일단 이 생각을 하는 거에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생각이고, 그래서 논리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생각이 바로 시스템 1. 이거 이제 반대로 시스템 2는 일단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1은 단순하게 바로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바로 느낄 수 있는 느낌, 감정을 우리는 시스템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네, 시스템 1은 뭐야 깜짝아 사고 났다. 시스템 2는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보험의 과실이 어떻지 저렇지, 뭐 심판 어떻지,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명확히 아시겠죠? 시스템 1이 뭐고 시스템 2가 뭔지. 네,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파란색 뭐가 떠오르십니까? 선생님, 네, 뭐가 떠오르세요? 네, 여자 선생님. 딱 파란색 딱 보고. 칠판. 우리 여자 선생님은요? 하늘. 우리 옆에 남자 선생님은요? 바다. 우리 옆에 선생님은요? 그냥 파란색. 우리 선생님은요? 파란색.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 위험 표시. 네. 그리고 또 홍시. 홍시. 네. 레드카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떠올라요? 청사초로? 또 뭐가 떠오르죠? 태극기. 그쵸? 네, 막 그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우리 속도가 느린데 이게 분명히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파란색, 빨간색, 이거?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신 것 뿐이지 빠르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노력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고 속도가 빠른 시스템 1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스템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시스템 1에 의해서 행동을 할까요? 시스템 2에 의해서 행동을 할까요? 자, 사람들은 시스템 1에 의해서 행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니다. 시스템 2에 의해서 행동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2가 훨씬 많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시스템 2에 의해 행동한다 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시스템 2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보통 시스템 2에 의해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행동한다 라고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중에 90%의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90%가 바로 시스템 1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시스템 2에 의해서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90%의 행동이 시스템 1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아까 우리 선생님들 좀 보셨는데 어쨌든 뭐 영상을 보여드리는 목적은 다릅니다. 네, 영상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당신은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진 김재벌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가 지정한 방 안으로 들어가면 낯선 사람 A가 앉아 있고 테이블 위의 가방 안에는 돈 1,0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은 김재벌이 당신에게 공짜로 주는 돈입니다. 다만 1,000만 원 중에 반드시 일부를 앞에 앉아 있는 A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A에게 얼마를 나눠줄지는 완전히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가 당신이 제안한 액수를 수용하면 각자 나눈 돈을 가지고 이 방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당신이 제안한 액수를 거절하면 A는 물론 당신 역시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번의 제안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A에게 얼마를 주실 건가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선생님들이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내 앞에 앉아있는 이 A에게 딱 한 번 액수를 제안해야 합니다. 내가 너 얼마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A가 오케이 라고 하면 둘 다 그 금액을 A에게 주고 남은 금액은 선생님들이 가져가시는 거고 노 하면 둘 다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번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A에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반 500. 또 다 줘요? 누구요? 다 줘요? 왜 다 주세요? 나간 다음에 나간 후에 다시. 나간 후에 다시. 네, 좋습니다. 네, 이 방에서만 딱 제안한다고 하면 이쪽 선생님들께 너무 제가 안깝죠? 혹시 얼마? 490. 490. 10만 원 주고 490 받아요. 선생님이 490? 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오, 선생님은요? 반반. 반반 딱 500? 선생님은요? 500. 다 되게 많이 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이기성을 감안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500만 원, 490만 원, 510만 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소 금액을 주는 게 맞죠. 이 돈은 일단 선생님들 돈이고 선생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인데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기성을 감안하면 10만 원 줄게. 먹고 떨어져. 이런 거, 그쵸? 근데 그러면 이 A는 꽁돈이에요. 이 10만 원도 꽁돈이야. 감사합니다. 라고 수락을 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하면
우리 앞에 선생님들도 그러셨고 지금 선생님들도 그러셨고 다른 데 가도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만 원을 A에게 제안을 합니다. 1000만 원 중에 이게 반을 제안을 해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자, 이 A는 3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 싫어요. 안 가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둘 다 돈을 못 갖게 되죠. 근데 사실 얼마라도 이 공짜의 몫을 받는 사실 이 A는 선생님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땅을 파도 5만 원이 안 나오는데 그냥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둘 다 돈을 못 가져가는 걸 알죠? 둘 다 내가 이거 거절하면 나도 뭐 단돈 10만 원도 못 받고 이 사람도 못 가져가 라는 걸 알지만 일단 사람들은 이 제안이 불공정해 라고 생각이 되면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제안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실 굉장히 돈을 쫓는 것 같고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경제적 이득을 되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인간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인간은 뭐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다시 제가 시스템 1,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시스템 1이 뭘까요? 이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시스템 1에 따른 그 정보는 과연 뭘까요? 스포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자, 제가 또 자꾸 이제 제 눈을 피하죠. 이 정도 되면 제가 또 무슨 말을 시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선생님 스포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룰!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넷 여섯 선생님 자, 뭐가 떠오르세요? 스포츠 하면 정정당당. 네, 우리 뒤에 남선생님 뭐가 떠오르세요? 승부! 네, 좋습니다. 네. 제 귀가 잘 안 들렸나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실제로 스포츠 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하나 보실게요. 경제, 스포츠, 즐거워. 열정, 끈기, 승리, 노력, 엘리트 선수. 올림픽, 내 삶, 스코어, 건강. 패기. 눈물, 매너십. 1등, 페어플레이. 앞에 가가지고 시민들한테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이 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이 스포츠 팬들은 스포츠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른대요. 네, 1등 경기, 페어플레이 뭐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뭐 룰, 정정당당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네, 오랜 기간 우리가 쌓아온 어떤 스포츠의 이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즉 어떤 스포츠에 대한 시스템 1에 대한 정보는 바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런 거죠. 열정, 정정당당, 최선, 페어플레이, 즐거움,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츠 하면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여기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된 영상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포츠를 생각할 때 스포츠에 대한 시스템 1에 대한 정보는 열정, 정정당당, 최선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감동적이죠. 이런 모습들을 스포츠에서만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들은 심판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시스템 1 과연 무엇일까요? 즉, 스포츠 심판에 대한 시스템 1 정보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 심판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뭐가 있을까요? 편파 판정? 네. 심판하면 편파 판정?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옆에 선생님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공정. 우리 옆에 선생님은요? 공정. 자, 그러면 자꾸 이제 다 제 눈을 피해요. 자, 이쪽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선생님. 네. 경기 운영. 경기 운영.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포츠 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정당당. 권위자. 선택과 책임. 공정, 책임. 규칙, 엄격. 어른, AI 전자심판. 전문가, 오심. 비디오 판독. 지휘자. 공정성. 심판하면 이 스포츠 팬들은 이런 게 먼저 떠오른대요. 권위자, 정정당당 이런 것들. 그래서 오랜 기간 쌓아온 어떤 심판의 이미지, 즉 시스템 1에 대한 정보는 바로 이런 거죠. 공정, 어른, 신뢰, 재판관, 전문가, 판단. 네, 이런 심판에 대한 시스템 1 정보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포츠와 심판에 대한 어떤 시스템 1,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시스템 1 정보가 뭐고 심판에 대한 시스템 1 정보가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 1이 바로 어떤 스포츠를 평가한다거나 심판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점과 잣대가 됩니다. 자, 우리 시스템 1 뭐였죠? 정정당당,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공정, 신뢰, 즐거움. 스포츠와 심판에 대한 시스템 1에 대한 정보들이 이 스포츠와 심판을 평가하는 기준점과 잣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또 작성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보고 저희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의사인 당신은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가는 중이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당신이 가족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에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다며 기내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는 급히 기장실 쪽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기내에 있는 유일한 의사는 당신이다. 환자를 살펴보니 위급해 보였다. 하지만 환자의 증세는 당신 전문 진료 분야가 아니었다. 또한 비록 위험을 감수한다 해도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든다. 그래도 지금 환경에서 환자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바쁜 일상에서 탈출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가족여행에서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 의사인 선생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가는 중이에요. 맨날 일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휴가를 갑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선생님들은 가족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제 다급한 어떤 승무원의 기내 방송 그 목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내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는 급히 기장실 쪽으로 와주세요 라는 그런 방송 내용이었어요. 근데 기내에 있는 유일한 의사가 바로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환자를 보니까 위급해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환자의 증세는 이 의사도 진료 분야가 전문 분야가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선생님들의 전문 진료 분야가 아니었어요. 또한 어떤 내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게 좀 하기에는 또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그럼 또 부담감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환경에서 이 기내에서 이 환자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내가 누굴 이렇게 치료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바쁜 일상에서 탈출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가족여행인데 선생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를 위해 무엇이라도 시도한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전문 진료 분야도 아니고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그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 따라서 진료를 정중히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라도 하겠다? 왜요? 안 하고 하는 것보다 하고 하는 게 나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녹색 옷 입으신 선생님은? 네. 하나만 정해주세요. 일단 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선생님은요? 네. 의사세요? 보로를 갔는데 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CPR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정문수 선수가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못 살렸으면 우리가 만약에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도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그 책임은 너한테 갔다. 그래서 후회하셨어요? 후회하고 사람 살렸는데 후회요. 네. 박수. 네. 멋지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태극기. 네, 살고 계신 선생님. 네. 한다. 살린다. 왜요? 익명은 제철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고 갑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보라색 조끼 입으신 여자 선생님은? 한다. 왜요? 네.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줘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의사기 때문에 이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래도 하실까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죽게 놔둘 순 없으니까, 의사니까.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국 항공우주의학협회 회원들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300명 중에 되게 신기한 게 비행기 내에서 응급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850명이래요. 근데 이 850명 중에 실제로 진료를 응한 사람이 몇 %였냐면 62%였어요. 그리고 진료를 거부한 사람은 38%였어요. 850명 중에 533명은 진료를 했고 그렇지 않은 317명은 진료를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거부한 사람들한테 뭐야, 왜 거부하셨어요? 라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야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제 전문 진료 분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여기 막 심장 쪽을 봐야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유를 사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저희가 뭐 휴가를 떠나는 와중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 이런 이유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이유도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타당합니다. 근데 일반인 1000명 대상으로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 진료를 거부한 3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쁘게 생각해요? 네. 물어봤어요. 실제로 일반인 그냥 1000명한테 이 의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로서 인성이 나쁘네요. 화가 나네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면 이렇게 해야죠. 직업의식도 없고 짜증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이런 그 이유들을 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 아니고 내가 뭐 여기 일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쵸? 이런 이유들이 또 타당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사에 대한 시스템 1은 뭐죠? 의사에 대한 시스템 1 병을 고쳐주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일반인들한테 의사는 병 고쳐주는 사람, 아픈 사람 고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면 평상시에도 주변에 누가 아프면 당연히 치료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나쁘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 1은 이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점과 평가의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스포츠랑 심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포츠와 심판에 대한 시스템 1. 이거는 스포츠와 심판을 평가하는 기준점과 잣대가 됩니다. 그쵸? 시스템 1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 정정당당,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공정, 신뢰, 즐거움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가 언론에 나왔을 때 심판분들이 언론에 이렇게 기사에 나올 때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고 어떤 그들의 어떤 그 기준점과 그 평가의 잣대는 바로 이 시스템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간혹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죠. 제 전공이 바빠진 것처럼 스포츠 분야에서 비윤리적인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선수, 지도자, 프런트, 학부모처럼 심판 이렇게 다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스포츠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 시스템 1 정보와 불일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심판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이 스포츠에 대한 어떤 시스템 1을 통째로 흔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포츠나 어떤 심판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스템 1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긍정적이죠. 정정당당, 열정, 최선 이런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이런 이미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 1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아까 이 데니얼 카너먼이 이런 얘기 했었죠. 하루 중 90%의 행동은 시스템 1에 의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루 중에 90%의 행동은 이 시스템 1에 의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시스템 2에 의한 10%의 행동이 이 앞으로 나타날 그 시스템 1에 의한 90%의 행동을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들, 사람은 시스템 1에 의해 행동할까요? 2에 의해 행동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선생님들 대다수는 2에 의해 행동한다라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이 데니얼 카너먼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90%는 시스템 1에 의해 행동을 한대요. 그런데 이 시스템 2에 의한 그 10%, 그 나머지 10%의 행동이 앞으로 우리가 할 시스템 1에 의한 90%의 행동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스템 2에 의한 행동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시스템 1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 단순 그 사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럼 시스템 2에 의한 행동은 뭘까요? 시스템 2에 의한 행동. 시스템 2에 의한 행동은 우리가 이 시스템 1에 의한 우리의 행동 있죠. 딱 생각했을 때 하는 그 행동. 이 시스템 1에 의한 그 자신의 행동이 과연 마땅한지 이성적으로 되짚어보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찰이라고도 하고 윤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윤리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스템 1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1의 어떤 오류를 감시하고 우리가 미래의 시스템 1, 우리 시스템 1에 의해서 90%의 행동을 하니까 이 미래의 시스템 1을 조언을 하는 게 바로 윤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가 알겠고 시스템 1, 2도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 심판으로서 시스템 2에 의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이 심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렇다면 심판으로서 어떤 시스템 2에 의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면 간단하죠. 제가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 1에 의한 나의 행동이 과연 심판으로서, 스포츠인으로서 마땅한지 이성적으로 되짚어보고 행동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들었을 때 나 하는 이 행동이 이게 바람직한 거였을까? 이게 이성적인 거였을까? 한번 되짚어보고 행동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스포츠 윤리. 스포츠 윤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미 심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제가 굳이 이런 교육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판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 미식 축구, 축구, 농구, 배구 심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판이 갖춰야 할 자질과 그런 능력에 대해서 설문을 해봤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심판이 갖춰야 할 중요할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심판 선생님들이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심판이 갖춰야 할 어떤 자질과 능력. 냉정한 평가. 공정하고 냉정한 평가. 좋습니다. 우리 뒤에 여자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현명한 판단? 현명한 평가? 좋습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은요? 현명한 판단? 그러면 우리 앞에 선생님은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판이 갖춰야 할 중요할 자질 탑 5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 5위 전문성. 심판이 생각할 때 심판이라면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지 라고 생각한 것 중에 5위가 전문성 있었습니다. 4위 뭐였을까요? 4위 책임감, 의무감이었습니다. 심판이라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춰야 합니다. 라는 답변이었고, 그리고 3위가 뭐였을까요? 3위가 자기 절제력.
자기 통제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절제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바로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그 이성적인 판단력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 현명한 판단, 냉정한 판단, 네, 이성적인 판단력. 자, 1위 뭘까요? 1위? 네, 도덕성, 진실성. 네, 1위가 바로 도덕성, 진실성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심판한테 물어본 거예요. 심판한테 여러분이 심판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그런 자질과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심판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그 팬들에게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스포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실게요. 경기 결과에 심판의 판정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요. 심판 아니면 누굴 믿겠어요? 스포츠계에서 가장 어른 같은 존재라서요. 심판의 콜 하나 때문에 양팀 간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건 선수인데 선수를 지도하는 것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번연의 원인이 지도자에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만들기 위해서이니까요. 선수들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파급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필드에서는 심판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판정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공정함을 깨우치고 아이들을 지도해야만 그게 경기 중에 아이들도 상대를 존중하고 그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심판이 아무래도 경기를 판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신뢰성을 요구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씹은데 콩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현장 판단이 바로바로 반영되니까? 그래도 심판만큼은 스포츠를 올바르게 지켜주셔야죠. 근데 이 스포츠의 가치, 어떤 공정, 존중, 이런 스포츠와 같은 좋은 가치들을 가장 많이 훼손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봤을 때 선수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고 선수는 파급력이 제일 크잖아요 라는 이유였고 지도자는 선수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라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많은 스티커가 붙였던 직업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심판은 이렇게 뭔가를 판정하는 사람이고 이 공정한 경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스포츠 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2, 제가 시스템 1과 2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시스템 2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자기 성찰적 사고, 어떤 이 시스템 2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4위가 선생님. 선생님은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3위가 뭐였을까요? 3위가 심판. 네, 3위가 심판이었어요. 2위가 변호사. 그리고 1위가 그럼 뭘까요? 오, 너무 잘 아시네요. 판사.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떤 자기 성찰하는 이런 윤리적 사고, 이 시스템 2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판사, 변호사, 그쵸? 되게 놀라운 그런 또 연구 결과였습니다. 자, 관련된 또 영상 하나 보실게요. 이 영상은 어떤 어린 아이가 심판을 꿈꾸는 어린 아이의 어떤 영상입니다. He becomes one. He stands in the front row here at the Carolina Mudcats Stadium near Raleigh, copying their calls and mimicking their moves.
And they say it's not just on game days, it's virtually every day. At home, he stands in front of the TV and does the same routine. He sleeps next to baseballs autographed by umpires. He even visited an umpire school where he learned the proper way to call a strike, which apparently isn't to say strike. The umpires say hoit. Why do they say hoint? That's what they all do. What is out? Out. Okay. Ball is? Ball. Strike is? Hopefully, he will retain the values cherished by referees of all stripes. And hopefully, he will keep his room just as clean as his imaginary home plate. Steve Hartman. 저는 이렇게 심판분들, 프런트분들, 뭐 지도자, 선수, 그리고 선수도 연령별로 이렇게 다 교육 내용이 달라요. 근데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전으로 어떤 고충도 들어보고 뭐 어떤 뭐 문제점이 뭐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지를 다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심판 이 교환을 만들 때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수는 제가 해봤고 지도자도 해봤고 그래서 제 경험을 살려서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심판은 조금 이 만드는 과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심판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런 고충도 많으시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 실수하면 얼마나 뭐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거 들으면서 되게 이제 조금 안타까웠고, 그리고 뭐 심판의 오심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또 비디오 판독도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디오 판독이 나와서 편하죠 라는 분도 계셨지만 나중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만큼 심판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그런 경기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기장에서는 선수들만큼, 지도자들만큼 돋보이지는 않지만 스포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이 심판의 가치, 그리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이 시스템 1,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스포츠를 평가하는 그 기준점과 잣대가 되는 이 시스템 1을, 긍정적인 시스템 1을 여기 계신 심판 선생님들께서 지켜주시기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쉬는 시간을 생략하고 조금 더 빨리 끝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식사하러 가셔야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대기해주세요. 열강해 주신 임다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